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우선은 여러분들 2023년도 금종고시 시험 보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금종고시 사회 문제 관련해서 간단한 총평이랑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지난번에 봤던 금종고시 사회 관련해서 단원별 출제 경향을 보면요. 전 단원에서 여러분들 골고루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어느 특정 단원에 치우친 그런 것은 없고요. 전 단원에 있어서 고르게 출제가 됐고,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나왔던 기출문제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라든지 개념과 관련해서 정확한 이해를 묻는 그런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들끼리 서로 이제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이 또 일부 출제가 되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뭐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 그런 뭐 지도 문제도 뭐 한 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평을 드리자면 무난했고, 그리고 충실하게 뭐 기본서를 열심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고득점 했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총평을 남겨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출문제 본격적으로 한번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2023년도 제1회 금종고시 사회 파트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기억은 국가의 통치 조직 그리고 운영 원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한 최고의 법이다. 여기서 힌트는 다 나왔죠. 자,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 체계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 법이고요. 헌법에 여러분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통치 구조 그리고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치 구조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어떤 골격을 이제 규정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 스스로 보호를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자, 일단 우리 법의 체계를 여러분들 간략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상위법이 헌법이 되겠고요. 헌법 아래에 있는 것이 법률이다. 법률 아래가 명령이고요. 그리고 조례, 규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상위법은 헌법. 헌법은 국회 의결을 거치고 국민 투표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법률 같은 경우는 국회 의결을 거치고 명령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제정을 한다. 조례는 지방의회,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을 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본권 그랬네요. 자, 다른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이를 구제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권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그래서 요거를 수단적 권리다. 그런 표현을 쓰죠. 자, 이거 워낙 기출도 많이 됐던 문제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다른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 절차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청구권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청구권 관련해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랬나요?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그리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이런 것들이 바로 청구권에 해당한다라고 했고요.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즉 국가로부터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또는 타인으로부터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자유권이라고 하고요. 참정권이라는 것은 국정 운영에 참여를 하고 국가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등권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을 받지 않을 그런 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3번,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 그랬네요.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국민이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면, 그러니까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누리는 보편성,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천부성, 박탈당하지 않고 영구히 보장되는 항구성,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성을 특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의 권리, 그러니까 이것은 국적 여부를 불문하고요. 인간이면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뭐 여러분들 능력, 의무, 정의, 뭐 이런 개념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까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고, 특히 이제 정의 관련해서 능력에 따른 대우, 뭐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의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야하도록 이제
부담 지우는 것을 의무라고 하고, 정의하면 여러분들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다뤄봤어요. 그래서 공정한 분배라든지 또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들, 다양한 용어로서 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하면 인권이고요. 보통 인권하고 기본권은 구별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냥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그냥 여러분들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인권, 그리고 국민이면 누릴 수 있는 권리, 기본권이라고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권의 특성은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편성이란 말은요, 누구든지 누릴 수 있다는 말이고, 천부성이라는 것은 국가가 너 인권 부여할래? 그렇게 부여를 하지 않더라도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 항구성이라는 것은 한번 부여됐다고 그것을 박탈하는 게 아닙니다. 영구히 인정되는 것, 항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불가침성이라고 하는 것은 침해할 수 없는 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고요. 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선택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즐거움이나 성취감 같은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문제에 놓였을 때, 아니면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거나 여러 다양한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합리적일 수도 있고 비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갖다가 우리가 편이익이라고 합니다. 편이익.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가 됐다, 합리적인 선택이 됐다라고 할 때는 요 편이익은 커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을 순편익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다라고 하는 것은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짜장면을 한 그릇 사 먹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가게마다 그 맛은 다를 수 있잖아요. 또 내가 선호하는 맛도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거기로부터 얻는 이익. 자, 이게 금전적 이익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만족감과 같은 이런 비금전적 이익인 것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편익이 되겠네요. 그리고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 데 비하여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할 때 그게 바로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고, 금융자산 하면 여러분들 주식, 예금, 채권 같은 그런 것들을 금융자산이라고 하고요.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대안들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내가 동시에 그것을 다 같이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이익을 암묵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시간당 10,000원짜리 알바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3시간짜리 영화를 봄으로써 제가 3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들일 수 있었던 이익 3만 원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암묵적 비용이라고 해서, 자, 암묵적 비용과 관련해서는 기회비용에서 나오죠.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4번 문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네요. 정부를 구성 단위로 하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다라고 돼 있고, 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하거나 국가 간 분쟁을 조정한다. 자, 여러분들 국제사회 행위 주체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국가가 되겠고요. 그 외 국제기구도 있고, 국제기구 중에서 정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 그리고 개인도 참여할 수 있는 비정부 간 국제기구도 있고요. 그 다음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라든지 상당히 다양한 국제사회 행위 주체가 있어요. 근데 정부를 구성 단위로 하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정부 간 국제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부 간 국제기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만을, 정부만을 회원국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가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연합 대표적인 거고,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그 외 UN도 있고요. IMF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는 정부 간 국제기구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탐구활동 보고서에 보니까 주제가 기억이네요. 정의, 시장에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로서 독과점, 외부 효과,
공공재의 공급 부족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많이 강조드렸던 것. 자, 원래 시장에서는 국가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다가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상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장에다가 맡겼더니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그 말인즉슨 사람들은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공급되거나 아니면 적게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소비되는 것.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원하는데 그것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장 실패라고 하죠. 그래서 시장 실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 사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실패의 사례면 독과점이 있고요. 그 다음 외부 효과.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재에 있어서 공급 부족, 그 외에 정보 불균형의 문제. 이렇게 네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남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비에서 남성의 비율이 더 높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위당 생산 비용은 줄어든다.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빵을 하나 만들어 먹을 때보다도 공장에서 다량의 빵을 만들 때 그 빵 한 개 만드는 비용은 훨씬 줄어든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소비자 주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가 선택권이 있고 또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고요. 7번 다음 헌법 조항에 나타난 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자, 여기 보시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요. 행정권은 정부에 속하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자, 이렇게 국가의 권한을 각 기관에다가 기속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기관에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권은 국회, 행정권은 정부, 사법권은 법원 이런 식으로 권력을 분립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뭐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다든지 아니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가 개입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률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제도, 그것을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고요.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이 있는데, 본래 이제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을 말하는데,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현재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 다른 구제수단이 없거나 다른 구제수단을 거친 경우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자신의 침해된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그것을 헌법소원심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7번 문제 정답은요, 1번이 되겠고요. 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도 보시면 국가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관련해서는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앞으로 있을 고령, 그 다음 건강 침해라든지 실직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미리 보험료를 받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가 있고요. 지금처럼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을 공공부조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공공부조. 그래서 공공부조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뭐 의료급여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재무설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쭉 고려해 봤을 때 여러분들의 수입, 지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말 그대로 노후나 장래를 대비해서 설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정주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거주지 주변의 어떤 환경 같은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 그리고 지리적 표시제라고 하면 어떤 물건의 상품에 있어서 이것이 출처가 어딘지 그런 것들이나 원산지 표시 같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8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볼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산관리의 원칙. 여러분 자산관리 원칙 하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수익성, 두 번째가 안전성, 세 번째가 얼마나 현금화 쉽게 할 수 있느냐, 유동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는 황금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금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정도라든지 금융상품의 가격 상승이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수익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편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 자원과 관련해서 자원의 분포가 전 세계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자원이 있는 반면에 석유 같은 경우는 편제성이 심하다 그랬죠. 그래서 수출과 수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용어가 바로 편제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 정답 2번이 되겠고요. 10번 문화를 우열관계로 인식하는 태도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절대주의, 그리고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절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문화라는 것은 평가의 대상이다. 그 다음 문화라는 것은 우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은 우수하고 어떤 것은 열등하다라는 식의 어떤 평가가 가능하다. 이게 바로 절대주의다. 그래서 절대주의와 관련해서 우리 문화가 더 우수해라고 하면 그것을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고요. 자, 반대로 우리 문화는 열등하고 다른 문화가 더 우수해라고 보는 것을 문화 사대주의라고 하죠. 문화 사대주의.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론 이제 상대주의 같은 경우는 문화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다. 문화는 이해의 대상이다. 그다음 문화에는 우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문화를 우열 관계로 인식하는 태도로 옳은 것 그랬으니까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하고 리얼이 되겠습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여러분들 문화를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제 용어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시장의 경제 주체들에게 맡겨놓자라는 것. 그게 바로 자유방임주의예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하고 리얼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자, 기억의 사례 조사하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한다. 왜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거래요. 이산화탄소 배출.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활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주는 공정무역 커피를 구매한다. 자, 이 말은 즉슨 다국적 기업의 어떤 몫이 많이 돌아가고 이 생산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구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윤리적 구매다, 윤리적 소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 소비하면 여러분들 친환경적 소비 그리고 공정무역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원래 과거에는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해서 시장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경제 대공황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실시한 뉴딜 정책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한 그런 정책.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 그게 이제 뉴딜 정책이고요. 그 다음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에 있어서 여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리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샐러드 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 주류 문화와 이제 다문화 편입된 다문화 그런 민족들이 어떻게 이제 동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다문화 정책을 취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관련되는데 샐러드 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막 동화가 되는 게 용광동 이론과 달리 동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섞여서 어우러져 사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문화주의에 관계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 정답은요 3번이 되겠네요. 다음 12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뒤, 자, 세계대전 겪고요. 유엔을 창설을 했습니다. 국제연합
통해서 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규정하고 인권 보장의 국제적 기준을 제시한 선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세계 인권 선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전 세계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다시 한 번 더 세계 전쟁이 발발을 하면 이거 지구는 진짜 멸망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규정을 하고 그런 보편적인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한 것. 다만 이제 나라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냐 없냐는 뭐 나라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고요.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세계 인권 선언이다. 그래서 이 세계 인권 선언이 바로 나중에 연대권이 창설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제 정답 3번이고요. 다만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에 이제 채택된 문서가 바로 권리장전이고요.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초로 사회권을 규정한 헌법이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중에 사회권을 세계 최초로 규정한 헌법하면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독립선언이라는 것은 미국이 말 그대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난 다음에 선언했던 선언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엔과 관련되는 것은 여러분들 세계 인권선언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13번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 변동의 양상 그랬네요. 문화 변동의 양상하면 역시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 문화와 새롭게 유입된 문화가 나란히 존재하는 문화 공존 내지 문화 병존이 있고요. 그 다음 기존에 있던 문화가 새로운 문화에 의해서 흡수 소멸되는 문화 동화가 있습니다. 문화 동화. 그 다음 기존 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각각의 고유성을 잃지는 않고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 그것을 문화 융합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시문에서 보시면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했으니까 이것은 문화 동화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뭐 문화 갈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화 건끼리 어떤 갈등, 다툼이 있는 것을 말하고요. 성찰하면 여러분들 반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문화 병존이라는 것은 흡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존재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 종교가 이제 존재하는 전통 신앙뿐만 아니라 새롭게 유입된 종교가 함께 존재한다든지 한의원과 양역, 그 병원, 서양식의 어떤 그런 병원들이 같이 한의원과 같이 나란히 성업 중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문화 병존이 되겠죠. 그래서 13번 문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시면 한대기후 특성에 따른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한대기후 하면 여러분들 아주 추운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북극이라든지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술록유목은 한대기후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동식 화전 농업 하면 여러분들 이것은 열대기후에서 여러분들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 가축의 털로 만든 옷, 그렇죠. 여기 한대기후 모습 맞고요. 그 다음 통풍을 위한 큰 창문. 자, 여러분들 추운 곳에서 큰 창문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춥겠죠. 그렇죠. 그래서 폐쇄적인 공간이 돼야 되겠고요. 통풍을 위한 큰 창문 같은 경우는 역시 열대기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다음 1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연재해는 그랬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 그리고 급격한 지각 변동이 원인이 되고요. 높은 파도가 빠른 속도로 해안으로 밀려온다. 그러면 파도가 밀려온다? 해일이고요. 그 다음에 급격한 지각 변동에 의한 거다. 특히 이제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지진 해일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지진 해일과 관련해서는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 가뭄이나 폭설, 열대 저기압, 태풍 같은 경우는 지형적 요인하고는 관계없이 기후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고요. 다음 16번 보세요. 기업과 니언에 해당하는 화석 연료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 뒤에 전기기관의 연료, 산업혁명의 초석이 되었던 자원이 바로 석탄이죠. 석탄. 그래서 여기는 석탄이 되겠고요. 현재 세계에서 소비량이 가장 많은 에너지 자원은 석유입니다. 그래서 석탄, 석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17번. 기억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슬람교 문화의 특징. 돼지고기랑 술을 금기하고요. 자, 전통 의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뭐 이슬람 문화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
얼굴이라든지 몸을 천으로 덮는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부르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도르라든지 니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이런 전통 의상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르라고 하는 것은 이동식 천막을 말합니다. 그래서 몽골 같은 이런 초원 지역에 이런 이동식 천막을 게르라고 하고요. 판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망토 비슷하게 얼굴을 갖다 쏙 집어넣어서 이렇게 망토 비슷하게 이렇게 입는 그런 옷을 판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타도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스페인이라든지 우리 투사들이 입는 그런 화려한 옷,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슬람 문화의 특징과 관련해서는 니캅, 그 다음에 차도르 같은 이런 부르카 이런 것들이 바로 전통 의상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 대도시의 기능과 영향력이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형성되는 생활권. 그래서 여러분들 대도시 기능 영향력이 주변 지역으로 확대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요, 교통이 이제 발전하겠죠. 그래서 교통이 발전하면서 대도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집과 직장의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멀리 볼 것 없이 우리 서울 한번 보시면 서울에서 여러분들 저 멀리 이제 경기도 외곽에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게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도로라든지 그런 교통이 발달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대도시의 기능이 점점 커지고 영향력이 커진다. 이것을 우리가 대도시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도시권 때문에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교외화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역도시화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번 문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자, 누리소통망이라고 하는데 SNS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의사소통하는 그런 수단이 되고,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것은 맵, 지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커뮤니티라는 것은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또 정보도 찾아가면서 지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커뮤니티 매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지리 정보 시스템, 이거는 뭐 지리적 사항 같은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 문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19번 볼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기억의 원인이라고 됐네요. 도시의 아스팔트 도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증가됨에 따라 나타나고요. 도시 내부에 인공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높은 빌딩 사이로 태양이 이렇게 내리쬐면, 그리고 밑에는 콘크리트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열을 갖다가 흡수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지열이 반사가 되는데 반사해서 상공으로 날아가고 확산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고층 빌딩 때문에 이렇게 가둬지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안에 열기가 가득 차게 되고 기온이 주변보다 높게 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열섬 현상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열섬 현상,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슬럼이라고 하는 것은, 슬럼은 말 그대로 기존의 어떤 도시가 이제 기능을 어느 정도 좀 상실하게 되면서 외곽으로 이제 중심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동하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삶의 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좀 황폐화되는 그런 현상을 슬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빨대 효과라고 하는 것은 A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 B라는 뭐 도시가 있다라고 할게요. 여기 교통이 발전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네 이제 영향력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얘네들이 B라는 도시가 A라는 도시의 기능에 이제 흡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주변 도시들이 독자적인 어떤 산업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요.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종속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빨대 효과라고 하고, 제노포비아라고 되어 있네요. 제노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방인 또는 이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포비아라고 하는 것은 싫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혐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노포비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민족들 왔을 때 이민족들에 대한 거부감, 뭐 혐오 사상, 그런 것들을 제노포비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관련되는 것은 열섬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고요. 20번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그래서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연적 요인도 있고 사회적 요인도 있다. 그러면 사막이라든지 험준한 산지, 온화한 기후,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요인입니까? 자연적 요인이죠. 풍부한 일자리, 내지 뭐 교통, 그리고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은 사회적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풍부한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정답만 체크하지 마시고요. 자연적 요인하고 사회적 요인 구분해서 그 외에 사회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교통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안정, 정치적 상황 그런 것들은 역시 인구를 유입시키느냐 아니면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냐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다음에 해당하는 분쟁 지역을 A에서 D 지역으로 A에서 D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근데 과거에도 여러분들 몇 번 기출이 됐던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카슈미르 지역. 자, 인도하고 파키스탄의 분쟁 지역이다. 그러면 세계 지도를 여러분들 어느 정도 볼 줄 아시는 분이면 인도, 파키스탄, 여기가 인도고 여기가 파키스탄이니까 여기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다만 자 A 같은 경우는 카스피. 그래서 카스피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란 뭐 여러 국가들이 이제 석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분쟁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D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쿠릴 열도죠. 그래서 일본하고 러시아, 그래서 과거에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승리해서 일본이 편입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쿠릴 열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 여러 국가가 이제 관계가 되는 거네요. 난사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여러 국가들이 이제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지금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카슈미르 지역과 관련해서는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고요. 다음 22번 볼까요? 정부화로 인한 생활 양식 변화로 적절치 않은 것 그랬네요. 1번 시공간의 제약이 자 완전히 사라졌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시공간의 제약이 물론 어느 정도 사라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원격 진료, 원격 교육 가능해졌다. 그렇죠, 여러분들. 3번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건 구매할 수 있게 됐고요. 가상 공간을 통해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토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화로 인한 여러분들 생활 양식의 변화는 꾸준하게 출제가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상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적 견해를 이제 표명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죠. 과거에는 우리가 정치인을 만나든지 아니면 정치인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전달을 했어야 됐다면 지금은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치적 견해를 마음껏 표명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라는 이 말 자체가 틀렸어요. 시공간의 제약이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 완화되었다 이런 표현이 맞겠지만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말은 틀린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23번. 자, 정보화의 이제 변화 다음이 산업화로 가져온 변화네요. 산업화로 인해서 가져온 변화, 녹지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감소되었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농업 중심의 사회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 중심이 아닌 뭐 공업 중심의 이제 사회가 형성이 됐고요. 직업은 다양해졌고 그리고 도시화 촉진. 그래서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얼이 되겠네요.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 각종 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간척 사업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척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너무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되돌리기엔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그러면 이런 간접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미리 어떠한 환경적 영향을 끼칠 것인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미리 예측하라고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간접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될 대상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대규모 사업 같은 그런 경우인데 이걸 하지 않고 그런 대규모 사업을 허가를 해줬다. 이런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환경 영향 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보세요. 각종 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해야 되겠죠. 시행되고 난 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를 큰 의미가 없고, 환경 영향 평가 말고도 여러분들 우리 대도시에 높은 빌딩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갑자기 그런 높은 빌딩이 세워졌으면 기존의 도로가 그 높은 빌딩의 어떤 차량 수요를 감당을 못할 때 교통 마비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건물을 세우거나 그럴 때는 이제 뭐 교통 영향 평가 같은 그런 것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환경에 미치될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환경 영향 평가가 되겠습니다. 1번 용광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다문화주의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샐러드볼 이론이 서로 기존의 자신의 다문화들의 소수 문화가 주류 문화에 편입되지 않고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용광로 안에는 여러분들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죠. 그래서 그건 동화주의의 일종으로서요. 다문화, 소수 문화가 주류 문화에 편입돼서 이제 동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다문화주의와 관련되는 거다. 그 다음,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대해서 경제적 원조를 해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핵확산 금지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서로 핵을 갖다가 만들면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핵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그런 조약을 핵확산 금지 조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광로 정책하면 여러분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다문화주의라 그랬는데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서 동화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번 정답 3번이 되겠네요. 다음 25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랬네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비정부 기구의 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부 기구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것은 비정부 간 국제기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얘네들의 활동은 환경오염 유발 행위를 감시하는 그런 활동을 한다.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기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린피스잖아요. 그래서 그린피스,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그린피스가 광고하는 것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북극곰이 이제 자신의 어떤 삶의 터전을 잃어가지고 먹이를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 친환경 활동과 관련되는 비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소위 말해서 세계 시민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린피스 이렇게 보시고요. 브렉시트라고 하는 것은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것을 브렉시트라고 합니다. 브렉시트. 그래서 브리테인과 엑시트 요거의 합성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MF 하면 국제통화기금.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그런 국가에 대해서 소위 돈을 원조를 해주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세계보건기구, 이건 코로나 때 자주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전 세계 보건, 건강 같은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유엔 산하의 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오염과 관련되는 그런 비정부 기구 하면 그린피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문제 다 봤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념이 여러분들 나오더라도 비슷비슷한 개념을 물어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전혀 상관없는 개념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개념들 중에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 개념인데 라고 생각하면 너무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정답 찾는데 전혀 지장 없는 그런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기출 문제에 나왔던 용어들 정도는 그래도 한번 공부를 하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와 달리 나는 다른 새로운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할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재에 나온 것들만 충실하게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암기를 하신다면 우리 금융고시 문제는 쉽게 고득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2023년도 1회 기출문제 4회 풀이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